2026년 1월이었죠. 은시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몇 주 만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가 또 순식간에 추락해버렸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시장을 뒤흔들었던 엄청난 사건,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결과부터 바로 보시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6년 1월, 은시장. 이건 뭐 그냥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어요. 가격의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면서 90달러를 훌쩍 넘기더니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냥 내리꽂아 버렸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동성이었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온 가격이 이렇게 미친 듯이 널뛰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자, 이 거대한 시장의 미스테리,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겠죠? 이 엄청난 열광에 불을 지핀 그 강력한 강세론, 그 속사정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요, 단순히 은이 많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투자자들이 더 이상 종이로 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진짜 은, 그러니까 실물을 손에 넣으려고 달려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일종의 신용위기나 다름없었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종이은, 영어로는 페이퍼 실버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금고에 넣어두는 그런 반짝이는 실물 은괴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나중에 은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 그러니까 선물 계약이나 ETF 같은 금융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종이은이 얼마나 심각했냐? 바로 이 숫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당시 시장에 실제 존재하는 은 1온스당 종이로 된 청구권이 무려 356개나 있었던 겁니다. 356대 1이라니. 이건 뭐 의자 뺏기 게임인데 의자는 하나고 선수는 356명인 셈이죠. 시스템 전체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이 불안감이 현실이 되자 시장은 아주 분명한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세계 최대 상품 거래소인 커맥스 창고에서요. 단 일주일 만에 보관 중이던 은 재고의 26%,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실물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은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 이걸 리스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례 없이 8%까지 치솟았고요. 결정적으로 백워데이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래의 은보다 지금 당장의 은이 더 비싸지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모두가 나중에 약속 따위는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은을 달라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종이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강세론을 떠받치는 아주 강력한 4개의 기둥이 있었거든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실물 확보 경쟁이었고요. 둘째, 중국이 갑자기 은을 전략 물자로 지정하고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러시아나 인도 같은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이 은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데이터 센터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곳에서 이전에는 없던 가격에 별로 상관없이 은을 사야만 하는 새로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 모든 게 합쳐지면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와, 이렇게 들으면 정말 그는 가격이 영원히 오를 것만 같죠. 하지만 모든 파티에는 끝이 있는 법. 이 완벽해 보이던 이야기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강세론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던 걸까요? 강세론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믿었던 기둥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중국이 태양광 패널을 만들려면 은이 무조건 필요하다. 그러니 이 수요는 절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당시 한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죠. 전 세계가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중국은 은 부족 때문에 자국의 태양광 산업이 멈추는 걸 절대 원치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당시 시장을 지배하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은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치솟으니까 태양광 회사들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더 싼 대체재를 찾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물건이든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은 대체할 다른 걸 찾게 마련입니다. 왜 대체제를 찾았는지 이 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구리는 전기를 전달하는 능력이 은의 97% 수준으로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가격은요? 은 가격의 0.4%, 그러니까 1%도 채 안 되는 겁니다. 성능은 거의 똑같은데 가격은 100분의 1도 안 된다? 이건 뭐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선택지였죠. 그리고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태양광 기업인 론지 같은 회사들이 은 가격이 최고점을 찍고 있을 때 바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은 대신 더 싼 금속으로 패널 대량 생산할 거다라고요. 강세론을 떠받치던 가장 큰 기둥 하나가 이렇게 삐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는 이런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 ETF 주식 한 장이 정말 금고에 있는 은괴 하나랑 똑같은 걸까? 만약에 ETF를 발행한 회사가 망하면 내 은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불안한 질문에 아니, 절대 같을 수 없어 라고 결론 내린 투자자들이 바로 실물 은을 향해 달려갔던 그 경쟁의 불을 지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렇게 위태롭게 쌓아올린 성이 과연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과정을 함께 보시죠. 정말 몇 주에 걸쳐서 공들여 쌓아올린 이 거대한 상승의 서사가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박살이 나버립니다. 단 며칠 만에 일어난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 때문이었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모든 건 1월 말에 시작됐습니다. 먼저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매파적 인물로 알려진 케빈 워시가 다음 미국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거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달러가 강해질 거라는 신호탄이었죠. 달러가 강해지면 은 같은 원자재의 매력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했던 레버리지 베팅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가 은선물 증거금을 11%에서 15%로 기습 인상해버린 겁니다. 이건 뭐 돈을 더 내지 못하면 강제로 팔아야 한다는 뜻이었고 시장은 그대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단 하루 만에 코맥스 은 가격이 무려 마이너스 31%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3분의 1이 날아간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그럼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대체 뭘까요? 이 모든 광풍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은이라는 자산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정체성 위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은 단 하나의 얼굴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정체성이 있어요. 첫째는 태양광이나 전기차에 꼭 필요한 산업용 금속으로서의 정체성. 둘째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돈의 가치를 지켜주는 화폐 자산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국가들이 안보를 위해 비축하는 전략물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뒤섞여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은이 금이나 구리 같은 다른 금속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가 목격했던 2026년 1월의 그 엄청난 롤러코스터는요, 바로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정체성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은을 잡아당기는 와중에 투기적인 광풍과 차가운 거시경제의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벌어진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였던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은 과연 미래를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일까요? 아니면 그저 과거부터 이어져 온 투기꾼들의 놀이터에 머물게 될까요? 2026년 1월에 벌어졌던 이 사건은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그 누구에게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준 건지도 모릅니다.